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깊이 있는 축구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명철쇼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탐구할 팀은 푸른 심장으로 전 세계 축구팬들을 사로잡는 정말 매력적인 팀, 첼시입니다. 로만 아브라모비치라는 이 거대한 이름 아래 황금기를 구가했던 과거, 그리고 토드볼리라는 새로운 주인을 맞아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현재, 이 두 시기를 첼시 팬분과 함께 비교해보는 테마로 오늘 이명철쇼 3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눌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스탠포드 브리지의 함성을 누구보다 뜨겁게 느끼고 아마 파란 피가 지금 흐르고 계실 첼시 팬 첼루키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철쇼 출연은 이제 처음이신데, 그죠? 이 세트장에 오고 또 저를 보니까 네. 사실 저와 만난 게 또 처음이잖아요. 그죠? 좀 어떠신가요? 이주원 해설위원님, 박정윤 해설위원님 봤던 것처럼 똑같이 이게 네. 화면에 있는 사람을 실제로 보니까 신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번쯤은 대화를 해보고 싶었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되게 반가운 장면인 거죠, 지금 이게. 아유, 감사합니다. 이 사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진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사진에 포커스를 많이 쏠던데 저는 그냥 이 아래에 더 포커스 실리더라고요. 그냥 있을 법한 사진이라고 생각했는데. 끝날 때 첼루키님도 저희가 파란 인장은 준비하지 못해서 아쉽게 빨간 인장으로 이렇게 또 한 위치 획을 좀 그어주셔야 되는데 첼루키님이 또 어떤 선택을 할지 이명철 씨도 마지막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첼시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로만과 볼리의 시대를 말하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사실 뭐 최근에 첼시 지금 한창 시즌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 리그와 컨퍼런스 리그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또 놓여 있기도 한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우리 온리펜스에도 출연 중이신 첼루키님이 또 나오셨기 때문에 너무 또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온리펜스와 이 이명철 씨 어떻게 보면 나오는 어떤 각오가 좀 다르실 것도 같은데 오늘은 좀 어떤 방송을 목표로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 컵펜진이 별로 없잖아요. 네. 실수가 더 없어야 될 거고 더욱더. 편하게 하셔도 돼요. 네, 좀 더 딥하게, 좀 더 라이트하지 않고 디방보다는 좀 더 자기 디스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을 다 해야 된다 보니까 주제가 저한테만 쏠려 있으니까 네. 그런 각오 정도는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자신 있게 대답해 주실 것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걱정하신 것 같긴 한데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자,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첼루키님이 보시기에 요즘 첼시의 흐름이 어떤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에 앞서서 잠깐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 지금 프리미어리그 35경기를 치른 상황에 리그 5위에 올라 있고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리그 5위까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갑니다. 자, 팬으로서 올 시즌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경기력의 기복 이런 점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기복은 솔직히 어느 팀이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큰 생각이 없는데 사실 기복보다는 더 큰 단위인 침체라는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침체. 근데 저는 그 전후반기를 기점으로 예상을 하긴 했어요. 제가 영상으로도 해놨는데 레스터 시절의 마레스카가 똑같이 플레이네이가 읽히고 특정 선수를 계속 갈아 넣으면서 그래서 이제 부상자가 속출하거나 핏이 내려가거나 몸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자연스레 여러 군데에서 안 좋은 부분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 당시 승격팀이었던 이스위치한테 더블 당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시기에 만나는 상대가 됐던 이스위치한테 무승을 기록했던. 아니 어떻게 이스위치한테만 이렇게 약한 거였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레스터 또 당시 입시시장을 비교하면 첼시랑 거의 비슷한 격차거든요. 참 이게 묘하고요. 더블 당해 보였습니다. 더블은 말도 안 되고. 근데 그렇게 침체가 있는 걸 보는 그거에 대한 코멘트가 많다고 보는데 사실 그 예상을 했다고는 하지만 막상 보니까 이 감회가 새롭다는 편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신기했고요. 이렇게 침체가 될 수도 있구나. 이게 프리시즌에는 완성도가 높았어요. 사실 레알 마드리드랑 맨시티랑 프리시즌 할 때 개막전에 맨시티랑 할 때 너무 못해가지고 와 이거 대형 사고다라는 여론이 되게 많았는데 생각보다 정상화가 빠르게 됐고 그쵸. 그리고 무너지는 것도 굉장히 빨랐거든요. 페니스전을 시작으로 쭉 계속 무승이 이어지고.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사실 좀 불안하게 됐던 게 너무 빨리 완성이 잘 돼가지고 약간 급조된 건물처럼 내진 설계가 좀 잘못된 건 아닐까. 근데 그 내진 설계에 마침 결함이 드러났고 무너졌는데 그냥 제가 예상했던 바로는 5에서 6등이었어요. 지금 보면 순위가 별 차이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렇게 욕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업앤다운이 세니까 사람이 감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후기가 많이 좀 짙게 남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반기 때는 지금보다도 더 높은 순위권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쵸. 사실 우승 경쟁까지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되게 애매하긴 한데 그걸 기대해 볼 법하다가 바로 그렇죠. 꼬리가 내려갔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아무래도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특히 입스위치에게 좀 이기지 못한 그런 아쉬움들까지 팬들한테는 그래서 더 이 침체기가 상당히 좀 화가 났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 이 리그도 리그지만 사실 올 시즌 첼시의 또 하나의 또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컨퍼런스 리그 그죠? 결승에 가 있다라는 점인데 이 컨퍼런스 리그를 봤을 때 이 대회만의 특징이나 장단점 이게 또 첼시한테 어떤 가치를 지닌다고 보시는지 특징은요. 네. 경기를 보면 여기가 어디지 싶어요. 어디지? 그러니까 이게 지리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게 보여요. 엄청. 네. 그리고 상대가 되게 공격적이에요. 그 팬 걸개가 이게 아무래도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만나기 힘든 상대잖아요. 사실. 사실은 그렇죠. 네. 어느 팀이 나가도 빅6 중에서는. 근데 애들이 신나서 그런지 사자에다 칼 꽂는 사진을 이거 해놓는 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냥 그게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쉬웠다라는 평가랑 그리고 자랑을 못해요. 아 그런 네. 점도 있죠. 예. 이 대회를 비하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돼 버리면은 평가가 안 되고 그리고 네이션스 리그도 그랬던 것처럼 이게 되게 애매해지거든요. 예. 뭔가 떳떳하게 굴기가 이게 좋은 특징을 말하기 너무 힘든 대회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빅클럽 기준으로는 기피 대상의 대회가 아닌가. 그러면 딱 정확한 지적이네요. 기피 대상. 지난 주말에 제가 응원하는 리버풀을 홈에서 3대1로 대파했던 첼시였습니다.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 아, 예. 근데 이게 되게 그 사촌 동생하고 놀아주는 느낌이라서.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미들 뎁스 다 바꿨잖아요. 환사 나오고. 그건 그렇죠 사실. 네, 치미카스 나오고. 그래도 첼시가 잘해서 이긴 것만큼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레스카 감독도 경기 인터뷰에서 시즌 막바지에 거둔 중요한 승리였다. 아무래도 저도 이제 첼루키님의 이야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되게 부정적인 소견을 어느 정도 내린 게, 네. 그러니까 일단 부정적인 것부터 말을 하자면, 네. 그 성인 복서가 한 팔을 묶고 고딩 복서랑 싸웠는데 그 고딩 복서가 잽을 맞고 기절할 뻔한 경기였는데 이긴. 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근데 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경기에 관한 내용이고 네. 이 결과가 안겨다 준 건 너무 컸던 게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본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알리송 헤더 그때 네. 많이 셌을 것 같은데 그쵸. 이게 정말 사람 환멸 나거든요. 미치죠. 네. 제가 괜히 그 알리송 골에 물론 그 장면에 한해서는 중립중계를 어겼다는 지적은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알리송 그 소리 지른 게 왜 그랬겠습니까? 다 그 경우의 수 계산하고 머리가 복잡해지면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짜릿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 경험이라는 게 주는 여유가 있는데 이 니가가라 챔스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에 첼시가 생각보다 많이 묶여 있었는데 한 번 빼고 다 성공했거든요. 그쵸. 17, 18 시즌 빼고 다 챔스를 나갔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이번에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점점 이게 불안감이 한 번에 확 와버리면은 체념이 빠른데 네. 서서히 잠식되고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 좀 미쳐 돌아가는 게 있었는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리버풀은 그냥 지고 가고 다음 경기를 잘해보자 이 생각을 하게 되는 상대였는데 여기서 이겼으니까 이게 엄청 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머가 정말 이 첼시 유튜버 입장에서는 좀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엄청. 그러니까 온갖 이제 음모론이 나오기 시작하죠. 얘가 뭐 어떤 행실에 잘못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막 스타병이 걸렸다. 뭐가 됐다, 저게 됐다. 뭐 그냥 항상 포커스가 여기에만 쏠려 있게 되는 현상이 나오고 그만큼 화제성이 있던 선수니까. 근데 그거를 떨쳐낸 게 리버풀이었어요. 이게 결과론적으로도 과정론적으로도 너무나도 좋은 상황을 딱 마주하고 나니까 뭐 해소가 된 느낌이라서 파머에 관한 스트레스는 확실히 떨쳐낸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머 선수의 진짜 그간의 어떤 비판, 그죠. 파머 선수에게 따라왔던 어떤 비난, 저도 보면서 선수가 좀 이렇게 갑자기 페이스가 떨어질 수도 있지. 잘하는 선수가 항상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워낙 이제 좀 날샌 이야기들이 많았어서 저도 좀 안타깝게 바라봤었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팬들한테는 활약에 대한 짜릿함을 안겨주지 않았을까. 그런 일단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 리그에서 일단 연승을 타고 있습니다. 4위 맨시티와는 승점 1점 차, 5위로 현재 뉴캐슬과 승점을 갖지만 골득실에서 앞서고 있잖아요. 예. 단도직입적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확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저는 리버풀전 기점으로 가능하다. 가능하다. 확실히. 네. 제가 요즘 옵타를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 옵타에 보면 그 프레딕션이라고 있죠. 세션이 있어요. 네. 거기에 리그 순위 쫙 나요라고 이제 퍼센테이지 적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제 종교입니다. 이거만 종교라는 표현이 이게 좀 와닿네요. 정말 제 크롬 어플에 네. 그 바로 가기가 등록이 돼버렸어요. 하도 많이 들어가서. 하도 들어가니까. 네, OP만 치면 바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 확률 항상 깨고 있는데 네. 확률 상승세가 지금 한 16%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65%거든요. 네.
사실 65에서 66%면은 반 이상에서 또 더 많이 넘어갈 확률이니까 이거를 못 간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거짓말이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네. 충분히 가능하다. 그죠. 그러면 이 상승세를 저희가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승세가 과연 선수들의 단순한 폼 회복인지 아니면 마레스카 감독의 어떤 변화나 선택 때문인지 최근의 연승에 대해서 마레스카 감독의 지분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볼 수 있는 지분은 네.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플레이가 끝이에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많죠. 훈련장에서 이 선수를 어떻게 잘 다스렸냐 이거를 못 보기 때문에 경기장에서만 따지면 저는 뭔가를 했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사실. 네, 그냥 구조 자체는 비슷해서 근데 거기서 선수의 컨디션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감독이 됐든 뭐 영양사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멘탈 코치가 될 수도 있고, 이 멘탈 코치 영입했다는 소식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의 기여가 있었을지 몰라도 얘네들의 컨디션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이제는 이겨낼 방법을 터득하고 있다. 그게 상승세의 요인인 것 같아요. 확실히 애들이 이 트러블도 없어졌고요. 네. 자신이 말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버로우를 이겨내는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닝 멘탈리티가 생겼잖아요. 네. 풀럼전이 이제 버저비터골로 역전이 그렇죠. 됐는데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승리였거든요. 그 조지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06년생의 첼시 로컬보이인데요. 얘가 1군에 남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소견이 나올 만큼 뉴스 출신이요 보통 애지중지하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못했는데 얘가 역전골을 넣고 하니까 자극을 제가 봤을 때 받았지 않았나. 나도 할 수 있겠다. 쟤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잭슨이 커리어 최초로 이제 중거리골을 넣기도 했고요. 네. 그런 식으로 가니까 아마 이 멘탈적인 요소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전술적인 거는 지금도 크게 바뀌었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듭니다. 구조는 동일하나 역시 뛰게 되는 선수들의 자신감, 흐름이 좀 탔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그죠. 첼시가 좀 역시 상승세 이유를 마레스카보다는 선수들에게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셨던 첼루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번에 리버풀전도 그랬지만 사실 가장 놀랐던 건 역시 첼시의 중원 엔소, 카이세도 여기에 라비아까지 엔카라라고 부르죠. 네. 저는 이 조합이 파머까지 파면서 참 잘한다고 느꼈는데 우리 첼루키님이 보시기에는 엔카라 조합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근데 보통 이 엔카라는 중원 조합을 3미들로 구성해서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실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경기장 안에서 포메이션이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에이. 그래서 3미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엔카라를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정직하게 3미들로 나오고 네, 진짜 파워가 미드필더로. 우윙으로 나오거나 이런 걸 바랬던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거는 공존이 불가능한 중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상적인 구조로는 네. 누군가가 풀백으로 내려가거나 공격형 미드필더로 올라가는 게 아닌 이상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불균형이 찾아올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정말 쉬운 예시로는 조코캉이 있어요. 근데 조코캉이 이 중원이 이 세 명이 서로 로테이션이 돌아가서 아름다운 중원인 거거든요. 이 세 명이 공존해서가 아니라 네. 이 두 명이 나왔을 때가 가장 좋은 중원이라서 그쵸.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명이 뭉쳐 있는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천억짜리 벤치가 생소할 수는 있지만 저희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 아니면 정말 카이세도가 그랬던 것처럼 풀백으로 기용이 돼서 네, 그쵸. 인버티드 풀백에 중원 영향력을 더해주는 그런 기용법을 생각하는 것. 뭐 그렇게 역시 현실적인 기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 말고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방안이 제 생각에는. 네. 옛날에 4312? 네네. 이걸 쓸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안 쓸 감독이니까. 그래 좀 앞으로는 다이아몬드 사사의 전술이 자리 잡기가 그쵸. 쉽진 않을 것 같다. 힘들 테니까. 그렇죠. 예. 코레일과 찰로바의 조합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둘 다 이제 로컬보이라서 예쁜데 네. 그리고 되게 충성도도 되게 좋아요. 찰로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팽을 했었습니다. 그쵸. 14번이 어머니의 뜻이 담긴 번호로 알고 있는데 그 번호를 제가 진짜 싫어하는 선수가 펠릭스거든요. 네. 그 펠릭스한테 주고 걔를 보냈어요. 그게 번호를 먼저 뺏었어요. 선수들이. 그렇죠. 번호 뺏고 그 다음에 네. 나가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그 바뀐 번호를 달고 와서 뛰는데도 너무 잘해주니까 감정적으로는 되게 좋지만 둘 중 하나쯤은 나가는 것보단 이 벤치로 잠깐 내려가서 다른 애가 있어야 되긴 하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들어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상황 특성상 이게 나올 수 있는 베스트 라인업이잖아요. 그래서 네. 수고는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올 시즌 결과에 따라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공로를 확실하게 세우고 네. 또 컨퍼런스 리그까지 트로피를 거머쥔다면 정말 고생했다라고 박수는 충분히 칠 수 있는 그쵸. 그런 활약상이지 않을까. 하지만 냉정할 땐 냉정해야죠. 그쵸. 다음 시즌 계획까지 이들을 주전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첼루키님의 말씀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충분히 좀 와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 문제가 되는 건 이 마레스카 감독인데 감독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레스터 시티를 한 시즌 만에 이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시키면서 큰 기대를 안고 첼시에 입성을 했던 엔초 마레스카 감독인데요. 첼시가 마레스카 감독에게 무려 5+1이라는
장기 계약을 안겨주면서 신뢰를 보내준 상황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마레스카 감독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까지의 첼시에서의 모습은 어떻게 좀 표현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우선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네. 엄청 경험을 해봐야, 그리고 자신이 연구를 해봐야 믿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가설을 들었을 때 바로 믿는 게 아니라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보통 자신이 항상 경기 끝나고 보면 리플레이를 얼마나 많이 봤냐 이런 언급을 하는 걸로 미루어 봤을 때 그렇게 추측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 신념이 너무 세서 이 전술적으로 무조건 바꾸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변화가 굉장히 적다. 예. 사실 팬들이 후방 빌드업 대응이 얼마나 다채롭고 이건 별로 재미없어 해요. 사실 후방 빌드업 대응은 되게 많이 바뀌거든요. 네. 근데 이 위에가 변화가 없으니까 팬들이 가장 자극을 느끼는 건 위에 부분인데 그쵸.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 네, 마무리 과정. 네, 거기가 안 되니까 그게 이제 많이 문제가 나왔죠. 근데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성적이 제가 말했던 것처럼 뭐 원래 첼시가 있을 법한 순위로 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마레스카 감독이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거는 그 인터뷰 언행들이에요. 이 대상이 상대한테 가는 언행이면 상관없어요. 재밌죠. 트래시토크 오가고 하니까 무리뉴처럼.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위태롭지도 않은 상황에서 화살을 지원군, 즉 팬들한테 뭔가 돌리는 듯한 느낌이 있는지. 가장 화두가 됐던 말이 그 말이었는데, 내가 아무리 지금 위태로워 보여도 성적이 지금 뭔가 내려가고 있어도 나는 결국에는 이 팀이 지난 3년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챔피언스리그 경쟁 레이스를 해본 그걸 만들어본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잘릴 일 없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말이 이 경기를 보고 난 직후 더 예민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통 팬들은 다른 것보다 그 경기의 분위기만 기억한단 말이에요. 라이트 팬들 입장에서는 그거 딱 듣고, 와, 안 그래도 얘한테 불만이 있는 상황인데 이걸 이제 감내하라는 거잖아요. 네. 아니 이 사람은 요즘 결과 안 좋은데 뭐 스스로 어떤 반성을 안 하나? 스스로 어떤 뭐 문제에 대한 회고를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딱 그 인터뷰만 직접적으로 봤을 때. 네, 뭐 반성하는 파트가 있어도 그건 생략돼요. 생략되죠. 네. 다 가려지죠. 그러니까 그럼 나는 이걸 수능하고 진짜 죽순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네. 아르테타가 그것처럼 기다려야 되나라는 그거에 너무 거부감이 들어버리니까 그래서 여론이 확 안 좋아졌죠. 그러니까 보이는 잘못보다 더 안 좋아진. 네. 그게 되게 셌죠. 그럴 수밖에 없죠.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무리 과정에 대한 문제를 첼루키님은 가장 좀 지적을 해주셨고, 여기에 저도 좀 약간의 첨언을 좀 하자면 템포가 너무 늦어요. 네. 네, 너무 느리다는 생각이 일단 좀 들었고, 점유를 기반으로 하는 감독들이 보통 이런 실수를 좀 범할 때가 많은데 팀 자체가 굉장히 좀 중앙지향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네, 나쁜 것은 아니나 어떻게 보면 방법이 획일화되어 있다는 점, 템포가 느리다는 점, 마치 점유를 위한 점유를 하게 된다는 점, 가장 많이 비판해받았던 부분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풀백을 인버티드로 쓸 거냐, 그런 내용들이 사실 많이 따라왔었잖아요. 이런 전술적인 문제점들을 결국 시즌 내내 유연하게 운영하지 못한 마레스카 감독이기 때문에 비판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마레스카 감독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긍정적인 부분을 그래도 우리가 좀 찾아서 얘기해 본다면 어떤 걸 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근데 긍정적인 거는요. 네.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급료가 싸요. 빅6에서 가장 쌉니다. 정말 싸고요. 그리고 아까 5년 계약 말씀하셨잖아요. 그 위약금이 되게 쌉니다. 그거 대비.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에 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적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행복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적이 사실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니까. 사실 성적은 나오고 네. 있으니까 5위면 네. 포터는 더 높은 수준에서 검증이 됐던 사람이고, 네. 그리고 포체티노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더 많이 쌓아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못했던 걸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되게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식단 관리요. 식단 관리랑 규율 관리. 규율 관리. 네. 이 포체티노가 그 바비큐 파티로 되게 유명했어요. 그냥 그 식단에 관해서 딱히 관여를 하지 않고 그쵸. 그냥 다 같이 놀자 먹자 이런 거를 좀 이게 엔터테인먼트적으로 풀어서 애들을 잘 관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무조건 원인이 되진 않겠지만 공교롭게도 부상이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좀 짜증이 났었는데, 마레스카의 부상 관리 능력이 조금 있지 않았나. 물론 그걸 벗어난 애가 있긴 합니다. 라비아라고 있긴 한데 어디 가나 돌연변이 있으니까. 그분은 제가 봤을 때 채식만 해도 그 근육이 돌아오기 힘들 거예요. 네, 너무 그죠. 많이 다쳐요 진짜. 사실 이제도 식단 관리 하는데 다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엄청 타이트하게 네.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그래도 이 사람이 첼시하고는 잘 맞는다. 그러니까 보드진하고 사이가 좋으니까 그건 좋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대답이 비용이 싸다여서 와 진짜 와 이게 첫 번째로 나올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우리에게 약간 뭐가 이야기에 덧붙이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예상 밖의 충격적인 내용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 솔직한 대답이구나. 자 그러면 이 저렴한 비용이 더해 나가는 마레스카 감독 장기적인 비전을 믿고 시간을 줘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관점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얘를 믿지 못할 상황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첫 번째로는 구단의 시스템이 저항한다. 그리고 이제 성적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성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말을 안 하겠지만 저는 얘가 레스터처럼 도망간다 어디. 이거 아니면은 저는 딱히 그렇게 거부감 안 될 것 같아요. 네. 좀 더 맞춰주게 되면은 네. 확실히 분명 뭔가 더 나올 것이고 그래서 아마 다음 시즌에가 이 도마 위에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면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컨퍼런스 리그를 나갔을 때 되게 쉬워요. 네. 워낙 쉽다 보니까 그냥 정말 로테이션에 의한 네. 그런 대회가 될 수밖에 없어서 너무 쉬운데 챔피언스를 나가게 되면은 막 슬라비아 프라 이런 팀을 만나도 긴장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그래도 주전들이 웬만하면 나와야죠. 네, 챔피언스 리그니까.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리스 제임스에 관해서는 일주일에 90분만 뛰어야 되는 선수다라고 감독이 인정까지 해버리니까 그럼 우리는 이거를 이런 챔피언스 리그를 나갔을 때 유로파 리그를 나갔을 때 1군 뎁스를 계속 돌릴 만한 힘이 안 되니까 그때는 더더욱 더 감독이 원래 힘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도 성적에 관해서는 그러면 역시 일단 이번 시즌은 이대로 성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마레스카 감독의 거취를 지금 당장 결정할 이유는 없다. 네, 그렇죠. 다음 시즌 끝나고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 다음 시즌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선 역시 챔스 병행을 감독이 어떻게 해낼 것이냐. 네. 와 이거 사실 웬만한 감독에게 되게 쉽지 않은 과제거든요. 특히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한 팀을 이끌고 처음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바로 그 순간 대단한 감독이 아닌 이상 항상 뭔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쵸. 과연 마레스카의 첼시는 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지 그 과정을 통해서 성적에 대한 평가를 해줄 것 같다라는 게 첼루키님의 개인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레스카 감독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 하고 파머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스탯으로 봤을 때는 현재 15골과 8개의 도움, 리그에서는 팀 내 최다 득점자고요. 도움 순위도 상위권에 올라있고 특히 뭐 가장 인상 깊었던 경기는 역시 전반기 브라이튼전 한 경기 4골을 몰아쳤던 PL 신기록이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임팩트를 보여줬던 파머 선수인데 문제는 올해 들어서 파머 선수의 득점포가 좀 침묵하는 기간이 길어졌었죠. 18경기 연속 무득점까지 한동안 좀 이어졌었는데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팬으로서 봤을 때 파머 선수가 이토록 부진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셨는지. 일단 저는 이 무득점이 무조건 부진이냐? 이건 아니라고 보긴 하는데. 그럼요 또. 예. 근데 이게 그 부진이라고 또 말은 안 할 수가 없는 거는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근데 무득점일 때 경기력적으로 우리 자신이 좀 더 슈팅을 항상 상대가 견제를 하니까 왼발가가 항상 봐버리니까 이거를 슈팅을 못 때려서 이타적으로 좀 더 플레이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나왔었는데 근데 그 과정과 더불어서 득점 기술에 대한 문제점도 나왔었고요. 이건 정말 이 후반기를 계속 지켜본 사람이 아니면은 되게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느낌이 좀 드는데 근데 저는 이게 파머가 좀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 견제 정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쵸. 항상 뭐 그냥 선수여도 그 선수의 파이법을 알고 나오려고 하는데 파머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면 더더욱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애가 좀 파해를 못 하더라고요. 생각도 많아지고 하면서 그래서 슈팅뿐만이 아니라 패스면에서도 오류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좀 점점 늘어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도마 위에 오르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게 가장 절정을 찍었던 것 중 하나는 저는 레스터전에 네. 그 홈에서 되게 가볍게 이길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전반 초반에 산초가 이제 PK를 얻어서 차게 됐는데 12번 연속해서 득점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는 PK를. 사실 따지고 보면 호날두보다 더 높은 순도를 자랑하는 네. 그 PK 성공률을 볼 수 있는데 그 선수가 날린 거예요. 이게 그걸 보고서 와 이거 진짜 이것도 혈 못 뚫으면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 그게 5월까지 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길 줄 몰랐죠. 그러면서 18경기까지 네. 연속 무득점이 됐는데 다행히 지난 리버풀전에 시원하게 골을 터뜨리면서 무득점은 일단 끊어낸 콜 파머 선수가 됐습니다. 파머 선수가 아마 뭐 계속 첼시를 만나는 팀들은 파머 선수를 무조건 견제하려 들 텐데 이런 상황 속 파머 선수가 다시 이전처럼 활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파머가 그 경기 끝나고 갑자기 스탠포드 브리지 밖에서 그 점퍼만 입고 조깅을 했거든요. 네. 경기 끝난 직후에 끝난 그 직후에. 동영상이 있어요. 네.
그거 보면 애가 되게 행복해 보여서 멘탈은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아마 이 팀 분위기만 다 같이 올라오면은 괜찮은 심리 상태다.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아직은. 그러면 뭐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선수의 심리 상태니까 네. 같은 역할을 주고 어쨌든 견제를 좀 받게 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일단 심리 상태가 파머가 괜찮은 이상 활약은 다시 보여줄 네, 준비가 되어 있다. 그죠. 파머 선수의 부진과 부활. 근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첼시에게는 그 정도 지적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파머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거 아니냐. 네, 그런 이야기까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파머 선수에 의해서 파머 선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활약이 좀 터지지 않을 때 팀 전체 공격력이 급감하는 현상이 좀 나온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파머 외에 다른 공격 자원의 활약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감독의 전술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점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필요가 없을 순 없죠, 사실. 그래서 뭐 다른 윙 자원의 활약을 바랄 수도 있겠지만 그 윙도 활약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 네. 때문에 첼시가 저는 후반기에 부진을 했다고 보는데 근데 그거랑 떠나서 파머가 못하면은 대체 옵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펠릭스가 안 된다고 하면은 사실 운쿵쿠도 있어요. 근데 둘 다 너무 안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파머가 자꾸 나와야만 하는 상황이 나왔던 거고 네. 뭐 경기를 뛰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부진하고 있는 선수를 계속 봐야 하는 상황이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파머한테 계속 포커스가 더 쏠렸던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거를 파머가 못할 때 누군가가 바통을 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거는 파머한테만 뭐라 할 게 아니라 전 다른 선수의 기량 증진을 더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돈을 많이 썼는데 그래야 이제 견제도 분산되면서 그쵸. 다시금 파머 선수한테 확실한 이 공간, 여유가 좀 생길 수 있을 테니까요.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술적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고립이 많이 되죠 아무래도. 고립이 된다. 네. 애가 이 공간 안에서만 있으니까 네. 포켓 지역 안에서만 있으니까 되게 이게 너무 타이트해요. 사실 얘가 키가 커서 뭐 힘이 좋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되게 말랐고요. 그죠. 그게 매력이죠, 파머는 또. 네, 매력이긴 하다만 사실 견제하는 데는 또 공략법이 되기도 하니까 음. 밸런스가 뭐 높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붙어 있으면 되게 헤매고 터치가 튀고 네. 파머답지 않은 모습이 나오니까 공격이 거기서 끊겨버리면은 턴오버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럼 바로 역습을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노출을 계속 마레스카가 왜 하는지는 저도 약간 납득은 안 되긴 해요. 그래서 파머를 수비형 미드필더 쪽으로 내리게 되는데 네. 근데 보통 10번 자리에 있는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나 센터백 라인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그 경기를 망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영향력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그 선수의. 예. 할 게 없으니까 할게 나왔다는 없으니, 생각도 예. 들고 그래서 확실히 팬들 입장에서는 이 파머가 아직도 되게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옆에 있는 선수들의 주위 공격 자원들의 활약에 일단 좀 올라오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할 것 같고 공격 자원들이 여러 명이 좀 폼이 올라와야 전술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도 많아지잖아요. 가질 수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런 변화를 이제 마레스카가 잘 준비하는 것. 근데 그에 앞서서 일단 다른 옵션들이 살아나는 것, 갖춰지는 것이 첼시에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이 다른 공격 자원들이 누가 있나 쭉 봤는데 순간 잊고 살았던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무드릭이죠. 네. 요즘 생각보다 언급이 좀 덜 됐는데 약간 좀 새로운 이슈가 안 나오니까 잊혀진 것도 같아요. 이 무드릭 선수가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무드릭은 지금 일단 SNS 활동을 전면 안 하고 있고요. 예. 사실 해서 좋을 게 없으니까. 그렇죠. 일단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1월 달 안에 원래 끝날 이슈였는데 지금 5월까지 끌어진 상황이고요. 이게 왠지는 모르겠는데 뭐 파케타 건을 처리한 FA의 처리 방식을 보더라도 원래 좀 늦어질 수 있구나. 좀 오래 걸렸죠 파케타 건도. 네. 예.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는데 너무 진전이 없어요.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팬들은 모르죠. 아마 네. 구단 내부 관계자들은 뭐 최악이든 최선이든 다 알고는 있겠지만 저희는 모르니까 답답한데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통과했다. 네. 그 정도 긍정적인 이슈고요. 말고는 싹 다 가짜 뉴스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의 가짜 뉴스들, 잉글랜드 쪽 가짜 뉴스들, 예. 그런 기자들 말고는 소식 아예 없어요. 아직은 정말 모르는 상황이네요. 네, 아예 모르죠. 결국은 뭐 다른 자원들의 분발이라고 한다면 뭐 지금 요즘에는 또 마두에케가 잘하고 있긴 하지만 뭐 추가적인 보강까지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데 첼시는 사실 클럽 월드컵에 나가잖아요. 네. 기사를 보니까 그 6월 클럽 월드컵 전에 있을 특별 이적 시장 기간 동안 첼시가 굉장히 활발하게 선수 영입을 발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현실적으로 그 기간 첼시한테 어떤 시간이 될 것 같나요? 모든 거를 다 처리해야만 하는 현금을 빨리 해놔야만 하는 기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기간에 이적을 먼저 시킬 수 있다는 건 특별한 이점이고
특히나 하위선 딜 같은 경우에는 본머스가 먼저 빠르게 진행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네. 이 아구가 맞잖아요. 그쵸. 서로. 그래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도 할 거고. 판매 영입이 다. 네. 그리고 이제 클럽 월드컵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가 되게 중요한데 네. 클럽 월드컵을 나갔다 오면 7월 13일이고요. 그러면 프리시즌을 못 치른다고 봐야 돼요. 아, 그렇죠. 몸이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클럽 월드컵을 나가는 팀들은 이 기간 너무 사람 죽어가는 일정이니까 그래서 이 클럽 월드컵을 아예 프리시즌으로 퉁쳐버리자. 그래서 그때 그냥 선점해야 될 선수를 빨리 사가지고 얘네를 빨리 테스트를 해보고 쇼케이스도 할 겸 그렇게 보내는 거를 구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특별 기간이라는 거에 관해서 그냥 덤으로 붙은 혜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첼시는 이거에 모든 걸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참 클럽 월드컵이라는 이 대회가 확대 개편된 이후로는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팀들이 어떤 스탠스로 이 대회를 임할 것인지 그리고 가장 궁금하게 말씀해 주셨던 딱 그 내용이에요. 이거 치르면 프리시즌 못 하거든요. 그렇죠. 이 프리시즌을 과연 어떤 개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지. 근데 프리시즌인데 네. 챔피언스리그만큼 돈이 나와요. 엄청나죠. 피파가 엄청 투자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절대로 진지하지 않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 이적 기간이 너무 중요한 거고. 네. 그 시간을 활발하게 보낼 것으로 전망한다. 그죠. 다 성공할 거라 보시나요? 아니면 마음은 굴뚝 같은데 현실적으로 좀 안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정말 이게 그 팔 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애들도 있어요. 네. 운쿵쿠 같은 경우에는 주급이 4억 7천, 5천 잃어버리고 근데 지금 너무 못하고 있고 네. 이 사람이 열심히 뛰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되게 좋아 보여요. 뭐 그렇죠. 실패를 하고 있어도 이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운쿵쿠는 의지 박약의 모습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스털링은 그냥 나이랑 주급이 너무 높고 네. 5억 7천에서 6억 가까이 되니까 이런 선수를 솔직히 이적 시장 끝날 때쯤에 파는 이게 계속 기간을 길게 보다가 파는 거랑 우리 빨리 팔아야 되면서 파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조급함의 차이가 네. 있으니까 협상이 그럼 좀 더 기울어질 거예요. 네. 테이블이. 그게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선수들까지는 팔지 못하겠다만 그래도 첼시가 워낙 여름에 한번 대거 청소를 한 적이 있으니까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기간은 2달이 더 짧은 기간에서 다 팔아야 되니까 반신반의. 반신반의. 네. 그래도 그 기간을 좀 잘 보내면서 최대한 첼시가 좀 노력해 주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메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의 현대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두 명의 구단주. 해외 축구를 좀 오래 보신 분들은 노만 시대, 그리고 지금의 토드볼리 시대, 첼시 팬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직접 이 두 시대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만 아브라모비치에 앞서서 혹시 로만 근황 아시나요? 살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서전 낸다고 합니다. 예.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자, 로만 아브라모비치 2003년 첼시를 인수한 이후 약 19년 동안 정말 첼시를 유럽 축구의 중심으로 올려놓은 주인공이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막대한 자금력으로 세계적인 선수들을 영입했고 프리미어리그 5번, FA컵 5번, 리그컵 3번, 그토록 염원했던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 2번까지 달성을 해냈습니다. 자, 첼루키님은 로만 시대를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어떤 팀이었나요, 첼시는? 저는 이제 로만이 순해졌을 때 들어왔어요. 되게 엄청 많이 그게 이제 로만이 순해진 계기가 이제 무리뉴를 다시 데려왔을 때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때부터 봤다 보니까 생각보다 인자한 아저씨인데 왜 이렇게 막 음모론스러운 그런 네. 평들이 많지 싶어서 예전 이야기를 찾아봤었는데요. 그게 막 러시아어로 내려와서 욕한다고 막 하잖아요. 네. 그것도 그건데 사실 감독한테 그건 선수들한테 하는 거니까 거기서 뭐 라커룸에서 막 전술 보드판 만지고 이것도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되게 무서웠던 게 그 안첼로티 자서전에 보면은 10-11 시즌에 상세한 타임라인이 다 나와 있어요. 네. 내가 정말 잘하고 있었고 11월까지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쵸. 리버풀한테 한번 0대2로 졌었다고 하는데 그때 로만이 그냥 그날 밤 바로 집에 불러가지고 1대1로 신문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주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너무 잘 지내고 있었던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 안첼로티가. 네. 이탈리아어가 가능한 수석 코치가 날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대책을 그냥 어느 수석 코치를 데려오면 사람이 문제가 없는데 물론 이미 잘 지내고 있는 수석 코치를 잘랐으니까 문제가 있겠지만 스카우터를 보고 있던 아예 그냥 업무에 맞지 않는 사람을 또 앉혀놔 버리니까 되게 안첼로티가 생각하면서 스스로 되게 기형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너무 이상했다. 이 사람 나 분명 싫어하는 게 확실하고 날 자를 때도 그냥 내가 99%에 끝난 게 불만족스러워서 1%를 책임을 묻기 위해서 다른 트집을 잡는 그런 거에 혈안돼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구단주로서는 팬한테 보이는 거랑 감독한테 보이는 거랑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형이. 그래서 되게 묘하더라고요, 저는. 팬한테는 어쨌든 그 시기를 만들어진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리뉴가 두 번째로 왔을 때부터는 뭔가 사람이 좀 유해진 느낌도 그냥 표정만 봐도 점점 보였던 것 같아요. 그쵸. 결과적으로 로만이 선택했던 감독 경질 타이밍이 잘 됐거나, 그건 맞죠. 혹은 뭐 선수 영입에 있어서 투자를 했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로버지라고 불리는 게 저도 충분히 또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진짜 그 비하인드 같은 거 잘 읽어보면 와, 좀 약간 무섭다. 예, 그리고 이게 맞나 싶은 것들도 제 기준에 몇 개 좀 있긴 했었어요. 네. 아, 결국 이런 개인의 취향, 이거는 뭐 무조건 객관적으로 이런 행동이 옳았다, 뭐 그르다를 떠나서 감독을 자주 바꾸는 이런 로만의 성향이 본인의 취향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이게 맞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너무 가혹하고 잘못됐다라고 보시나요? 일단 좋고 나쁘고를 생각을 하자면 네. 재밌죠. 재밌다 했죠. 자주 날리고 네, 하니까 근데 새로운 성적은 사람도 나오고 위험 부담이 적어 보이니까 너무 재밌죠. 근데 너무 불안하죠. 아, 네. 왜냐면 이제 사실 보엘리 시절에 감독 안 바꿔본 것도 아니에요. 네. 자주 바꿨는데 그죠. 문제가 된 시즌이 2, 2, 3 시즌이다 보니까 네. 항상 그런 리스크를 안 떠안고 있어야 되니까 이제 돌아봤을 때는 아, 이게 이렇게나 위험한 행동이었구나. 사실 그전에는 계속 성공하니까 네. 되게 몰랐는데 이제는 좀 깨닫게 되죠. 아,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였구나. 그래서 로만이 지금 구단 주면은 안 그러길 바랄 것 같아요. 아, 네. 이제는 네. 네, 오히려 좀 길게 보고 나니 이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알게 되니까 알면 알수록 그게 더 보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더 그런 것 같고요. 자, 토드볼리 시대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2022년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물러나고 이제 미국의 토드볼리가 이끄는 컨소시엄이 첼시를 인수했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대단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자, 정리된 자료를 보면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선수 영입에 쓴 돈이 무려 10억 유로. 지금 환율이 많이 올랐다고는 합니다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4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첼시가 쏟아부었다고 하고요. 4번의 이적 시장 기간 동안 무려 40명이 넘는 선수를 첼시가 영입을 했었습니다. 순 지출액만 따져도 볼리 시대 2년이 로만 시대 19년과 맞먹을 정도라고 하는데 그 규모가 정말 엄청납니다. 투자 금액, 토드볼리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좀 어떤 느낌으로 바라보셨나요? 일단 이게 언론에서 가장 다루기 좋아하는 내용들이에요. 네.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사실 지출을 하면 그만큼 확보를 하려고 하거든요, 현금을. 네. 그만큼 선수를 비싸게 팔았다는 거고. 근데 이게 지출이 이렇게 많이 발생해버리면은 어느 곳에서는 비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선수 판매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이 전 임금이라 생각을 해요. 네. 선수단 기본 급료를 확 낮췄고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가 전 안 된다고 봐요. 이렇게 확보를 해서 성적을 확보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모델. 그쵸. 전 언젠가 로만이 지금 구단주였으면 똑같이 했을 거라고 봐요. 속도가 느리더라도. 네. 그래서 저는 이 구조에는 크게 불만은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혈안되어 있는 거에 살짝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왜 현재를 자꾸 버리려고 하지? 너네들의 장기 프로젝트는 항상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야만 시작되는 프로젝트인데 지금 3년째 못 나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러면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니냐. 물론 지금은 확률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네. 아까 로만 그 감독 얘기한 것처럼 지금 돌아다 보면 너무 무모한 지소를 충분히 보일 수 있죠. 근데 축구 시장이 선미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해서 저는 불만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현대 축구의 이제 시대 트렌드에 맞게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모델을 제시하는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무래도 저도 가장 좀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했어요. 선수를 영입할 때 뭐 8년, 9년, 심지어 10년까지 이제 긴 계약 기간을 잡아두는 이른바 초장기 계약을 시도하고 있는 첼시인데 이 파격적인 전략 팬으로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보통 FM을 하게 되면 재계약한 직후나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판매를 못해요. 네. 그게 엄청 우려가 돼가지고 이게 어떤 폭탄이 터질지 아직은 제대로 이제 실감이 안 되는데 네. 아마도 이게 지금 무드릭이 아마 첫 폭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 계약 기간 7년 남았을 겁니다 아마. 네. 7년 남은 기간이 7년. 거기서 이제 약물로 인해서 뭐 되게 만약에 양성이 확실히 나오고 하면은 4년으로 보통 보거든요. 네. 이제 징계 기간 단축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머지 3년으로 팔아야 되는데 경기 한 번을 못 뛴 선수를 어떻게 파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판매를 할 때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아직 이렇게 장기 프로젝트로 잡아 넣으려고 산 선수를 제대로 이렇게 팔았던 거를 체감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해봤자 카사데이처럼 엄청 금액이 낮은 네. 케이스여가지고 근데 우선은 데려온 선수들 중에서는 다 안 팔려고 하는 게 우선이라 가지고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긴 해요. 엔소나 카이세도나 라비아 다 남기려고 하는 거라서 얘네들이 경기장 신축 프로젝트까지 버텨줄 수 있게끔 이 기간 확보하는 형태라고 보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게 첼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잡아놓는 거지만 이게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어느 피가 떠버리니까 어떻게 대처할 거냐. 자꾸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선수를 좀 잡아두기 위한 그런 방법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토드볼리 시대와 로만 시대 이렇게 좀 특징들을 보면서 비교를 좀 해볼 차례가 왔는데 아직은 볼리 시대가 특별한 성과를 냈다고 보기는 힘들죠. 특히 로만 시대와 비교하면. 물론 올 시즌은 그래도 서서히 그 성과를 내기 위한 직전 단계까지 오는 듯한 느낌이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수 직후 토마스 투엘 감독을 경질한 것을 시작으로 포터, 램파드 대행, 그리고 마레스카 감독까지 감독 교체가 어쨌든 볼리 시대 동안에도 상당히 잦았던 편이라고 첼시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때 지난 시즌 리그 12위라는 처참한 성적표도 받았고 이번 시즌도 일단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경쟁 중이긴 하나 위기가 중간에 찾아왔던 첼시였습니다. 로만 시대 때는 팬들이 우승 DNA, 위닝 멘탈리티가 느껴진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첼시는 조금 들쭉날쭉한 모습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가장 로만 시대와 볼리 시대는 크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로만 시대 때는 코어 베테랑 라인이 있으니까 우리가 저 선수 하라는 대로만 뛰면 이기지 않을까 이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로만 시대 시작부터 쭉 봤을 때 결국 그 계보를 이어준 선수는 존 테리, 램파드, 드록바, 체흐 꼭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고 해도 그쵸. 이들이 결국 로만 시대 대부분을 함께 해줬기 때문에 네. 그들이 기둥이 되어줬다고 볼 수 있긴 하겠네요. 그 코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근데 이 코어를 첼시대 지금 생성을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코어가 정말 코어가 되려면 연차가 쌓이고 성적이 나오고 위상이 돼야 되는데 다 애기들로만 구성을 해놓으면 서로가 일단 쟤가 잘한다고 하니까 믿긴 믿겠는데 그 믿음의 정도가 옅잖아요. 그렇죠. 얘도 나랑 똑같이 경험 없는 거 아니야? 네, 그쵸. 나랑 비슷한 레벨인 것 같은데 뭘 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네,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 믿음의 버팀목이 돼야 되는 선수조차도 네. 굉장히 감정적인 상황이 나오기도 하고 카이세도도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첼시 올해 선수상을 받았긴 하지만 아직은 미성숙하다라는 생각이 가장 진하게 드러난 선수 중 한 명이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정말 크지 않을까 싶어요. 이 미니 멘탈리티는 결국에는 누군가를 따라가야 되는데 네. 계속 그게 많이 안 되죠. 감독도 초보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코어의 중요성 이게 어떻게 보면 로만 시대 때와 지금 볼리 시대 때 정말 큰 차이다라고 그쵸. 볼 수 있겠네요. 쭉 보셨을 때 이 선수들에게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코어 역할을 기대해봐도 괜찮겠다 싶은 선수들이 좀 보이는 선수들이 있나요? 저는 딱 3명 중원 엔소 3명. 카이세도 파머 이렇게 3명입니다. 이야 딱 그 주전 라인 3명이네요. 근데 하고 제임스하고 쿠쿠렐라 정도까지. 리스잼스와 쿠쿠렐라까지 네. 이 선수들에게서 좀 어떤 게 좀 보였나요? 일단 축구를 가장 잘하고 팀 내에서. 실력이 일단 정직해야 되니까. 네. 예. 그리고 리스 제임스랑 엔소 쪽에서는 확실히 얘네가 리더로서 자질이 있구나. 네. 이게 너무 잘 느껴져서 그래서 이 선수들을 꼽았던 것 같아요. 얘네가 나중에 한 5년이 돼버리면은 믿을 수 있겠는데 이 생각이 들어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이 충분히 코어를 이끌 것이다. 선수들도 믿음을 좀 가질 수 있고 그죠.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외에도 좀 뭔가 차이점이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나요? 볼리 체제의 첼시는 아무래도 로만 때와 비교했을 때 약간의 정체성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이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로만 시대 때는 빅클럽으로서 즉각적인 성공을 팬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볼리 시대 때의 첼시는 약간 프로젝트 클럽의 느낌, 뭔가의 장기적인 계획을 투자를 통해서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즉각적인 성적과는 뭔가 조금 거리가 있다. 그로 인해서 팬들도 우리의 프로젝트는 뭔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안겨준다. 이거를 제가 해외 기사에서 발췌를 좀 해왔거든요. 지금 볼리 첼시의 어떤 장기적인 플랜 그리고 목표, 지향하는 바는 뭐라고 봐야 되는지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자생력을 되게 늘리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자생력을 늘리고 싶어 네. 한다.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인 성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정료가 사실 토레스 900억하고 네. 이렇게 대충 환율 인플레이션 다 감안했을 때 엔소 1,600억하고 비슷하다고 봤을 때 이 안에 담긴 메시지가 다르죠. 토레스는 너 와서 다 찢어놔야 돼. 지금 당장 잘해야 돼. 너무 잘해야 돼. 네. 리그 30골 넣어야 돼. 그쵸.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고 엔소 같은 경우는 너 여기서 10년 뛰어. 이게 다르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뭐가 있냐. 액수가 저런데 액수대로 봐야지 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로만 시절에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보엘리 시절에 보엘리 사단에 네. 이 금액기관에서 인지 부조화라고 하나요? 그런 현상이 좀 찾아오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큰 것 같은데 사실 성적이 좀 나오다 보면 언젠가 사그라질 것 같고요. 그 지금 성적이 너무 안 나왔다 보니까 이게 더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언론에서도 계속 이걸로 돌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쑤시고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게 좀 컸던 것 같은데, 근데 이 가치관이 결국에는 이 단기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팀이 저는 없어 보이거든요. 빅클럽 쪽에서는 네. 다 장기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첼시가 이렇게 하고 있는 행동이 툭툭 튄다? 돌연변이스러운 행동이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일부 팬들은 뭔가 로만 시대 때처럼 당장의 즉각적인 성과와 그거에 위한 투자를 원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토드볼리 첼시는 그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계속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나가고 그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로만이 그렇게 단기적으로 했다가 네. 나온 암흑 덩어리들이 있는데 그게 있었죠, 또. 예. 아자르 에이전트한테 수수료를 불법적으로 지불하거나 그런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이나 네. 재정적으로 불안하다는 그런 요소를 안고 가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지금에 좀 더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체적인 첼시 팬분들의 여론은 좀 어떤가요? 첼루키님이 보셨을 때. 다 로버지 하고 있죠. 아직은.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정말 좋은 구단주고 감사한 인물은 맞는데 네. 구단주로서 실력이 좋냐 이건 또 별개인 것 같고 그리고 약간 그 로만을 그리워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로만의 시절이 그리운 건지 진짜 로만이 그리운 건지를 한번 분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로만이 보여준 어떤 첼시에 대한 애정과 축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실제 지출이 된 투자 금액 이런 부분은 정말 사실일 수 있으나 네, 그렇죠. 구단주로서의 운영이 정말 선진적인 방향으로 매끄러웠는지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첼루키님의 의견이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와 대조적인 토드볼리의 장기적인 비전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목표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지향점이 보인다라고 첼루키님은 의견을 전달해 주신 것 같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수 있고 각자의 또 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팬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엇갈릴 수 있는 그런 주제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오늘 또 이 첼시를 대표하는 첼루키님의 의견을 솔직하게 들어볼 수 있어서 두 구단주를 비교하면서 어떤 생각을 팬분들이 갖고 계신지는 저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었던 또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이긴 했거든요. 상당히 또 좋은 참고가 될, 또 재밌었던 그런 또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또 역사가 나뉘는 부분도 길게 봤을 때는 또 첼시라는 구단의 팬으로서 느낄 수 있는 또 그렇게 즐길 수 있는 매력이 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렇죠. 네, 부디 이제 이 포드볼리의 모델이 좋은 성공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일단 이번 시즌 결과 저희가 지금 시점이 사실 뭔가 딱 잘라 정리하기가 애매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오후에 정말 그래서 안 되겠지만 못 든다. 그럼 순식간에 부정적인 여론이 확 쌓일 수밖에 없고 아니면 트로피를 못 단다든지 이런 변수가 또 발생을 해서 언제 어떻게 시설이 바뀔지를 지금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매하면서도 또 그렇게 한편으로는 평소 첼루키님의 평소 생각이 어떤지를 더 진솔하게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차례가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당연히 생각이 바뀔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 생각은 이렇다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잘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좀 재밌었던 시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팬으로서 향후 첼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시는지 팬으로서의 기대나 바람이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첼시가 되게 롤러코스터 같아서 좋았어요. 뭘 어떻게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좀비처럼 살아남아서 컵을 하나 따더라고요. 네. 뭘 하더라도. 그 기질은 확실히 사라졌어요. 이게 없어요. 못해도 되거든요. 네. 잘할 땐 잘하고 못할 땐 못해도 돼요. 저는 그래서 좋아하는 건데. 근데 이 좀비 같은 기질이 사라진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거는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건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전 시대 때는 정말 확실히 갖춰져 있었던 일종의 멘탈리티였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리버풀, 맨시티처럼 엄청 잘하는 거 바라지도 않고 그 정도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찾아오는 게 네, 가장 첼루키님이 바라는 가장 좀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인 거네요. 그렇죠. 예, 준비적인 기질. 예. 사실 첼시의 진정한 매력이 그건데 항상 트로피를 따는 팀이었으니까. 이게 유입 시기가 신기한 게 있어요. 네. 카타르 월드컵이 끝나고 축구를 보러 가는 애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때 첼시가 2위, 3위잖아요. 네. 근데 첼시를 보더라고요. 한창 사실 되게 안 좋았던 시기인데. 그래서 이 첼시의 매력에 잡힌 니즈가 이 축구 선수로서 멋있고 스포츠 스타 이게 아니라 네. 그냥 뭐라 해야 될까? 되게 망가져 있는 예능 인물들 그걸 보는 듯한 뭐 스타킹 뒤집어 쓰고 이런 거 보는 듯한 그런 이미지로 잡힌 거예요. 네. 아니 뭐 뭘 하든 간에 인기 있으면 좋긴 한데 이렇게 가오상한 팀은 아닌데 이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아, 길게 보신 분일수록 더 그런 판단 들죠. 그쵸. 네. 그래서 그 다른 맛을 안겨주고 싶다. 그것도 네. 좋지만 그런 멘탈리티를 우리 첼루키님의 바람처럼 특히 이명철 씨에 나온 이후로 좋은 기운 많이 받으셔서 첼시가 꼭 올 시즌 좋은 결과와 함께 추후 시즌에는 정말 첼시다운 좀비다운 모습을 좀 되찾는 그런 시즌이 다시 한번 되어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명철 쇼 네. 마지막 차례가 남았습니다. 이 사진에 원하시는 위치에 네.
엄지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장을 되게 오랜만에 찍는데 저는 수평을 맞추겠습니다. 다음 분이 이제 데미를 장식해 줄 거라고 믿고. 네. 저 왼쪽 제 볼에 이제 해주신 분이 리빙님이었거든요. 그쵸. 다음 게스트분이 그러면 저 진짜 오른쪽 눈에 띄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저 삐에로인가요?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으로 이명철 씨에 나오신 소감과 또 채시 팬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다면 편하게 한번 남겨주시죠. 사실 이렇게 좀 웃기게 말하자면은 네. 올림피스는 다른 데 찍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분정 같은 이미지가 강했어요. 정말 물론 이스타 채널에 엄연히 올라가는 영상이지만 한번 이 뭔가 본사 발령 나듯이 그래서 한번 여기서 앉아서 찍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본사인가요? 우리 형님들이 본사인데. 에이. 근데 와서 찍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 저에 집중된 컨텐츠다 보니까 경험이 되게 쌓인 것 같아요. 오늘도 뭐 되게 떠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렇겠지만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 발판이 이기에 된 거라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우 너무 엄청 잘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한 개 더 뭐였죠? 그 채시 팬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 이게 좀 화가 많아요 저희가. 이게 참 이상한 언론의 질타를 많이 받다 보니까 화가 많은데. 그럴 수 있어요. 네. 그 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저희보다는 똑똑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리고 전문인들이니까 조금 믿고 마음을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마침 확률도 높아졌고 이 축구를 행복하려고 보는 건데 네. 좀 행복을 좀 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네. 즐거우려고 보는 건데 네. 그런 이야기와 함께 자 오늘 첼루키님과 함께한 이명철 쇼 3화의 시간 오늘도 굉장히 유익하고 또 재밌었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 이명철 쇼 또 다른 이야기와 또 다른 지장으로 다음 주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